나는 그날의 광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늦은 오후,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창밖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진 햇살이 건너편 집 대문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였다. 쿵, 쿵, 쿵 요란한 소리와 함께 대문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뒤이어 사람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나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뛰쳐나갔다. 대문 앞에는 젊은 남자가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몸은 거대한 나무처럼 굳어 있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눈은 공포에 질려 사방을 헤매고 있었고 손은 허공에서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헛돌았다. 그의 옆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는 아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었지만 남자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마치 세상 모든 소리와 움직임이 그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는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었다. 주변의 모든 것을 의심하고 보이지 않는 적에게 쫓기는 듯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남자에게 다가갔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나의 목소리에 남자는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시선이 나에게 닿자마자 그는 더욱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마치 내가 자신을 해치려는 존재인 양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한 발짝 물러섰다. 남자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손으로 머리를 움켜쥐었다. 아이는 계속해서 울부짖었고 그 울음소리는 골목 전체에 메아리 쳤다. 마치 어린 영혼이 홀로 감당하기 힘든 비극을 온몸으로 표현하는 듯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남자의 눈빛은 도움을 청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을 거부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눈에서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절망과 불신을 보았다. 그때 아이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아이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작은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아이는 작은 손을 내밀어 나를 향해 도움을 청했다. 그 작은 손길이 나의 마음을 움직였다. 나는 이 부자를 이대로 둘 수 없었다. 그들은 도움이 절실해 보였다. 아가, 괜찮니? 나는 아이의 눈높이를 맞춰 무릎을 꿇었다. 아이는 나의 목소리에 잠시 울음을 멈추고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희미한 희망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아저씨는 여기 있어. 괜찮아. 나는 다시 남자를 보았다. 남자는 여전히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의 몸은 경련하듯 떨렸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나는 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내 손을 뿌리쳤다. 그의 눈빛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나를 공격하려는 듯 몸을 일으키려 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기진맥진해 보였다. 나는 그의 행동에 당황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이웃이에요. 아저씨를 해치지 않아요. 괜찮아요. 나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나의 진심이 통했는지 남자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광적이지 않았다. 결국 남자는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아이를 안고 남자 곁에 앉았다. 아이는 나의 품에 안겨 잠이 들었다. 나는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약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마치 오랜 악몽에서 깨어난 듯
흐릿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날 밤 이후 나는 이 젊은 남자와 그의 아들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들은 나의 새로운 이웃이었다. 그리고 나는 박준호다. 올해로 53이 된 나는 낡은 동네 어귀에서 작은 헌책방을 운영하고 있다. 아내는 5년 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이는 이미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나는 혼자다. 고요하고 단조로운 일상 속에서 책들과 함께 숨 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이다. 나의 하루는 책장 먼지를 털고 낡은 책들을 정리하고 가끔 찾아오는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채워진다. 저녁이 되면 책방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와 홀로 저녁을 먹는다. TV를 켜도 적막함은 가시지 않고 나는 다시 책을 펼친다. 잠이 들 때까지 책장을 넘기다 보면 하루는 그렇게 끝이 난다. 나의 삶은 안정적이지만 깊은 공허함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었다. 아내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컸고 아이들의 떠남은 나에게 감당하기 힘든 외로움을 안겨주었다. 나는 이따금씩 아내의 사진을 꺼내보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여보,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없는 세상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새로운 이웃이 이사 오기 전까지 나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다. 아침에 일어나 책방 문을 열고 저녁에는 문을 닫고 사람들은 나를 책방 아저씨라 불렀고 나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않았다. 과거의 상처가 너무 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아내를 잃은 슬픔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나는 스스로를 가두었다. 누구도 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고 나도 누구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나는 고독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날 밤 낯선 남자의 편집증적인 모습과 아이의 절박한 울음소리는 나의 단조로운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나는 그들의 눈에서 나와 같은 공허함과 슬픔을 보았다. 그들은 나와 같은 외로운 영혼들이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싶었다.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것이 나의 새로운 목적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 남자의 이름은 한진우였다. 그의 아들 이름은 민준. 그들은 내가 살아온 고요한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폭풍 같았다. 나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그들의 삶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가 진우 씨를 처음 만난 그 순간은 나의 메마른 삶에 작은 씨앗이 심어지는 순간이었다. 그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나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고요했던 나의 세상에 잔잔한 파문이 일렁였다. 진우 씨와 민준이가 우리 동네로 이사 온 지 보름이 지났다. 그들은 대문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매일 아침 책방 문을 열면서 건너편 집을 습관처럼 바라보았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그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했다. 간혹 진우 씨가 쓰레기를 버리러 나올 때면 그는 항상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민준이는 단 한 번도 집 밖에서 노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들의 고독한 그림자를 보며 나의 지난 날을 떠올렸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나 또한 세상과의 모든 문을 닫아 걸었었다. 그때의 나는 진우 씨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내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와 소심함이 나를 망설이게 했다. 친절한 말 한마디조차
그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쉽사리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볼 뿐이었다. 내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안타까움과 함께 그들에게 작은 위로라도 건네고 싶은 간절함이 피어났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책방문을 활짝 열어둔 채 책장 정리를 하고 있었다. 먼지 낀 고서들을 털어내고 낡은 책등을 쓸어 올리다 문득 고개를 들었다. 책방 안으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조심스럽게 들어서고 있었다. 민준이었다. 민준이는 작은 발로 조용히 책장 사이를 걷고 있었다. 그의 눈은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민준이는 알록달록한 그림책 코너 앞에서 발을 멈췄다. 그리고는 반짝이는 눈으로 책들을 응시했다. 나는 민준이가 들어온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아는 척하지 않았다. 그가 편안하게 책방을 둘러보게 해주고 싶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은 나에게 잊고 있던 순수함을 일깨워주는 듯했다. 민준이는 한참 동안 그림책들을 구경했다. 그리고는 한 권의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다. 어린 왕자였다. 민준이는 책을 품에 안고 소파에 앉았다. 작은 손으로 그림책의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나를 보았다. 나 또한 어릴 적부터 책 속에서 위안을 찾곤 했다. 나는 조용히 민준이에게 다가갔다. 민준아, 그 책 재미있니? 민준이는 나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책을 품에 꼭 안고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민준이에게 강요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이 책은 아주 특별한 책이란다. 별들과 어린 왕자의 이야기인데 어른들도 좋아하는 책이야. 민준이는 나의 말에 눈을 반짝였다. 그는 책을 응시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민준이의 옆에 앉았다. 아저씨가 읽어줄까? 민준이는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네 라고 답했다. 나는 어린 왕자를 펼치고 민준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다. 나의 목소리는 책방의 고요함을 부드럽게 채웠다. 민준이는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며 책 속의 그림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의 눈빛은 순수한 호기심으로 가득했다. 책을 다 읽자. 민준이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아저씨, 재밌어요. 나는 민준이의 미소에 마음이 따뜻해졌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그때 책방 문이 벌컥 열렸다. 진우 씨였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는 민준이를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민준아, 괜찮아.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진우 씨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떨렸다. 그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민준이를 해치려는 누군가가 이 책방 안에 숨어있는 양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편집증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조용히 진우 씨에게 다가갔다. 진우 씨, 괜찮아요. 민준이는 괜찮아요. 길을 잃어서 잠시 책방에 들어왔을 뿐이에요. 진우 씨는 나의 목소리에 움찔하며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나를 향한 경계심으로 가득했다. 그는 민준이를 품에 꼭 안은 채 뒷걸음질 쳤다. 마치 내가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인 양피하려 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없어서. 진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는 민준이를 데리고 급하게 책방을 나섰다. 나는 닫힌 책방 문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마음의 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그가 겪었던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진우 씨의 눈빛과 민준이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나는 그들에게 다가가고 싶었다.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어주고 싶었다. 나는 다음 날 아침 작은 도시락을 준비했다. 따뜻한 반찬들과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빵을 넣었다. 그리고 그들의 집 대문 앞에 도시락을 놓아두었다. 쪽지 하나와 함께, 민준이와 함께 맛있게 드세요. 박준호 드림. 나는 매일 아침 그들의 집 대문 앞에 도시락을 놓아두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도시락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진우 씨는 여전히 나를 경계하는 듯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비가 오는 날에도, 눈이 오는 날에도 나는 꾸준히 도시락을 가져다 놓았다. 나의 진심이 언젠가는 그에게 닿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에게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온정이 피어났다. 일주일이 지났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도시락을 놓아두러 갔을 때, 전날 놓아두었던 도시락이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진우 씨가 내 도시락을 받아들인 것이 분명했다. 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나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이라도 열린 것일까? 나는 그날 밤 늦게까지 책방에 앉아 있었다. 나의 텅 빈 마음은 조금씩 채워지는 듯했다. 진우 씨와 민준이의 존재는 나의 고독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나는 그들에게서 나 자신의 과거를 보았고,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것이 곧 나 자신의 치유가 될 것이라고 느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해주고 싶었다. 그들이 다시 세상과 소통하고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나의 마음속에는 뜨거운 온정이 넘쳐 흘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박준호가 아니었다. 나는 진우 씨와 민준이의 삶에 작은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시락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날 밤, 나는 잠시 잊고 지냈던 온기를 느꼈다. 진우 씨가 나의 작은 성의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나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도시락과 함께 민준이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이나 동화책을 함께 넣어 보냈다. 책방 한 구석에 잠들어 있던 낡은 책들이 비로소 자신의 새로운 주인을 만난 듯했다. 며칠 후, 비어있던 도시락통 안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감사합니다. 진우 씨의 글씨였다. 짧고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내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음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진우 씨의 눈빛 속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의 방식대로 그들을 지켜보고 작은 도움들을 건네는 것으로 만족했다. 나의 목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다시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어느 날 오후, 책방 문을 닫으려던 참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그때 진우 씨의 집 대문이 열리고 민준이가 허둥지둥 뛰쳐나왔다. 민준이는 우산을 잃어버렸는지 작은 몸으로 비를 맞으며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다. 나는 망설일 틈도 없이 우산을 들고 민준이에게 달려갔다. 민준아, 이 비를 다 맞으면 어떡해? 아저씨, 우산 쓰고 가자. 민준이는 나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작은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나는 민준이에게 우산을 씌워주고 그의 작은 어깨를 감쌌다. 민준이의 몸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어디 가는 길이었니? 내가 묻자. 민준이는 작은 목소리로 아빠 약 사러 가는 길이었어요. 라고 답했다. 민준이의 말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저 어린아이가 아픈 아빠를 위해 비를 맞으며 약을 사러 가는 길이었다니. 나는 민준이의 손을 잡고 약국으로 향했다.
약국에서 약을 산 후 민준이를 데리고 진우 씨의 집으로 돌아왔다. 진우 씨는 대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민준이를 찾으러 나온 듯했다. 그는 민준이를 발견하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민준이를 품에 안았다. 민준아, 괜찮아.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진우 씨의 목소리는 불안감과 안도감이 뒤섞여 떨렸다. 민준이는 진우 씨의 품에 안겨 나의 존재를 알렸다. 아빠, 책방 아저씨가 저 약 사러 가는 거 도와줬어요. 진우 씨는 그제야 나를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신이 없어서 민준이를...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렸다. 그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처럼 광적이지 않았다. 별 말씀을요. 민준이가 걱정돼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요. 나는 진우 씨를 안심시키려 노력했다. 진우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나의 질문에 진우 씨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였다. 제가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자꾸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고 저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는 작아졌고 말끝은 흐려졌다. 편집증이 아직 그를 괴롭히고 있음이 분명했다. 나는 진우 씨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진우 씨,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나의 진심 어린 위로에 진우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개는 금세 물기가 차올랐다. 그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희미한 희망과 함께 오랜만에 느껴보는 타인의 온정에 대한 감격으로 일렁였다. 나는 진우 씨와 민준이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나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반찬들을 정성껏 만들었다. 진우 씨와 민준이가 맛있게 먹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 날 아침, 진우 씨가 직접 책방으로 찾아왔다. 그는 나의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었다. 수줍은 미소와 함께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감을 담고 있었지만 그 안에 희미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이제 나를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 먼저 다가오려 노력하는 듯했다. 나는 진우 씨에게 따뜻한 차를 내주었다. 우리는 책방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진우 씨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이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내게 들려주었다. 그의 아내는 민준이를 임신한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했다. 진우 씨는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은 그를 편집증의 늪으로 빠뜨렸다. 그는 세상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듯한 환각에 시달렸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그의 삶은 지옥과 다름없었다. 아내는 떠났고 그는 홀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세상과의 모든 소통을 단절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굳게 닫아걸었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진우 씨는 말을 마친 후 고개를 푹 숙였다. 그의 어깨는 슬픔에 잠겨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진우 씨,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어요. 나의 위로에 진우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아저씨, 저 정말 죽고 싶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무서워서. 나는 진우 씨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우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준이도 있잖아요. 나의 말에 진우 씨는 민준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진우 씨에게 유일한 희망이었다. 나는 진우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아픔을 떠올렸다. 아내를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의 고통, 그리고 세상과의 단절. 진우 씨의 아픔은 나의 아픔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었다. 나는 진우 씨에게 진심으로 다가갔다. 그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에게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는 용기를 주고 싶었다. 나는 매일 진우 씨의 집을 찾아가 민준이와 함께 놀아주었고 진우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진우 씨는 나의 존재에 조금씩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는 나의 앞에서 자신의 불안감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나는 묵묵히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내게서 안정감을 찾았다. 그의 편집증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지만 나의 용기 속에서 그는 조금씩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다. 진우 씨는 나의 도움으로 조금씩 일상생활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준이와 함께 산책을 했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나는 진우 씨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가 다시 세상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이웃을 넘어섰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진우 씨와 민준이에게서 나의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느꼈다. 그리고 나의 고독한 삶에도 새로운 의미가 찾아왔다. 진우 씨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긴 대화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민준이의 밝은 웃음소리는 나의 헌책방을 활기 넘치는 곳으로 바꾸어 놓았다. 진우 씨는 과거의 고통을 털어놓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아픔과 공명하는 지점을 찾았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상실감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었다. 진우 씨는 이제 나를 삼촌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따랐다. 그의 눈빛에서 편집증적인 불안감은 많이 사라졌지만 여전히 깊은 곳에는 깨지지 않는 불신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저지른 배신의 깊이가 얼마나 컸는지 보여주는 증거였다. 나는 진우 씨가 완전히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그의 마음에 남은 상처를 완전히 지워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의 아픔은 너무나도 깊고 복잡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저 묵묵히 그의 곁을 지키고 그가 다시 세상을 믿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에게 위로와 지지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진우 씨의 일상에 다시금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우체통에 익명의 편지가 배달되기 시작했다. 편지 속에는 진우 씨의 아내가 임신한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던 사건의 상세한 내용과 함께 진우 씨를 비난하는 악의적인 문구들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그 여자에게 버림받을 만한 남자였다. 당신 때문에 그 여자가 불행해진 것이다 등의 내용이었다. 편지들은 진우 씨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렸다. 처음에는 진우 씨가 편지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편지는 매일같이 배달되었다. 내용도 점점 더 노골적이고 잔인해졌다. 진우 씨는 다시 밤잠을 설치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몸은 다시 경직되기 시작했다. 나는 그의 변화를 보며 불안함을 느꼈다. 김민준을 만났을 때와 비슷한 편집증적인 증상들이 다시 나타나는 듯했다. 진우 씨는 다시 사람들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내게조차 작은 의심에 눈초리를 보내곤 했다. 아저씨, 혹시 아저씨도 저를 비웃는 건 아니죠? 진우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그의 물음에 가슴이 아팠다. 진우 씨,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해요. 제가 진우 씨를 얼마나 아끼고 위하는지 알잖아요.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진우 씨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예민해져서 누가 저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꾸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고 저를 욕하는 것 같아서 나는 진우 씨의 어깨를 감쌌다. 걱정 마요. 진우 씨, 제가 꼭 범인을 찾아낼게요. 진우 씨를 이렇게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진우 씨의 편지들을 살펴보았다. 모두 같은 필체였다.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악의는 섬뜩했다. 나는 범인이 진우 씨의 과거를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짐작했다. 그의 아내, 혹은 아내의 불륜 상대와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범인을 찾기 위해 직접 나섰다. 우선 편지에 적힌 발신지를 추적했지만 모두 위조된 주소였다.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진우 씨의 과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두 쉬쉬했지만 끈질긴 설득 끝에 한두 명씩 입을 열었다. 진우 씨의 아내와 불륜 상대였던 남자는 같은 회사에 다녔고 아내의 친구는 그 회사 사장의 딸이었다고 한다. 그들은 모두 진우 씨의 아내를 옹호하고 진우 씨를 비난하는 입장이었다. 진우 씨가 결혼 생활에 무심했고 아내를 외롭게 했다는 루머까지 있었다. 나는 그 루머들을 믿지 않았다. 진우 씨는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했고 가정에 충실했다. 나는 진우 씨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가해자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이 진우 씨를 괴롭히는 편지를 보낸 범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나는 진우 씨의 아내가 다니던 회사를 찾아갔다. 회사 로비에는 모범적인 기업인이라는 표창장과 함께 사장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장의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TV 뉴스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유명인이었다. 나는 사장의 비서에게 진우 씨의 아내와 불륜 상대였던 남자에 대해 물었다. 비서는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했지만 내가 끈질기게 질문하자 마지못해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지금은 회사에 다니지 않습니다. 불륜 사실이 알려진 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다른 지사로 발령받았습니다. 비서는 말을 아끼는 듯 했다. 혹시 사장님 딸이 진우 씨 아내의 친구였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내가 묻자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미 끝난 일입니다. 더 이상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비서는 나를 경계하는 듯한 눈빛으로 말했다. 나는 비서의 태도에서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있음을 직감했다. 사장의 딸이 진우 씨 아내의 친구였다면 어쩌면 그 편지들은 사장의 딸이 보낸 것일 수도 있었다. 그녀는 진우 씨의 아내를 옹호하고 진우 씨를 비난하는 루머를 퍼뜨린 장본인이었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도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느꼈다. 나는 회사에서 나와 진우 씨의 집으로 향했다. 진우 씨는 편지 때문에 다시금 편집증적인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낮에는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렸다. 나는 그의 눈빛에서 깊은 절망을 보았다. 그가 다시 과거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진우 씨, 제가 범인을 찾은 것 같아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진우 씨는 나의 말에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불안과 함께 미세한 기대감으로 일렁였다. 진우 씨 아내의 친구, 사장님의 딸이 이 편지를 보낸 것 같아요. 그녀는 진우 씨의 아내를 옹호하고 진우 씨를 비난하는 루머를 퍼뜨리고 있어요. 진우 씨는 나의 말에 충격받은 듯했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설마 그럴 리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그 여자는 제 아내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임신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의 남편과. 진우 씨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웠다. 배신감에 몸을 떨었다. 나는 진우 씨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정황이 그 여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녀는 진우 씨의 아내를 옹호하고 자신의 친구를 보호하려 했던 거예요. 진우 씨는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절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로 이글거렸다. 나는 그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가 이 모든 고통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나는 진우 씨에게 제안했다. 진우 씨, 우리가 함께 그 여자를 찾아가서 직접 사실을 확인해 보는 건 어때요? 진우 씨가 직접 그 여자에게서 진실을 듣는다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진우 씨는 나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은 두려움으로 흔들렸다. 그는 다시 과거의 아픔을 마주할 용기가 없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진우 씨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다. 그가 이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진우 씨,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민준이도 있잖아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진우 씨가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해요. 나의 말에 진우 씨는 민준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희미한 빛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아저씨, 아저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우 씨의 결심에 나는 안도감을 느꼈다. 우리는 다음 날 아침 사장의 딸, 즉 진우 씨 아내의 친구였던 여자를 찾아가기로 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이 되겠지만 진우 씨가 이 고통을 극복하고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나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우리의 여정은 이제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김지수와의 대면은 진우 씨에게 깊은 상처를 다시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그 상처를 직시하고 극복할 용기를 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겁한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맑고 단단해졌으며 얼굴에는 희미하게 남아 평화로운 기색이 돌았다. 나는 진우 씨의 변화를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그가 고통 속에서도 기어이 한 발짝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나에게도 큰 감동이었다. 하지만 진우 씨의 회복은 아직 완전한 평화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과거를 극복했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다. 특히 불륜 사건을 아는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민준이의 엄마와 관련된 루머는 진우 씨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진우 씨는 민준이가 그런 소문들 속에서 자라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민준이에게 평범하고 행복한 유년 시절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내게 말했다. 아저씨, 저 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이 확고해 보였다. 여기서는 민준이가 행복하게 자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집에는 너무 많은 아픈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나는 진우 씨의 결정을 이해했다. 이 집은 그의 아픔과 고통이 시작된 곳이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다. 좋은 생각이에요.
진우 씨, 새로운 곳에서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우 씨에게도 좋을 거예요. 진우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아저씨와 멀어지는 것은 싫어요. 아저씨는 민준이에게도 저에게도 유일한 가족이나 마찬가지예요. 그의 눈빛은 불안했다. 그는 나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진우 씨의 손을 꼭 잡았다. 걱정 마요. 진우 씨, 어디를 가든 우리는 항상 함께 할 거예요. 제가 진우 씨 곁에 있을게요. 민준이 곁에도요. 나의 말에 진우 씨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나의 말에서 안정감을 찾은 듯했다. 진우 씨는 집을 내놓았다. 하지만 집을 팔기는 쉽지 않았다. 불륜 사건과 관련된 좋지 않은 소문들 때문에 집값도 제대로 받기 어려웠고 매매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진우 씨는 다시 좌절하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저씨, 아무도 이 집을 사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너무 큰 기대를 한 걸까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의 편집증적인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드는 듯했다. 나는 진우 씨를 위로했다. 진우 씨, 괜찮아요. 제가 진우 씨를 도울게요. 이 집을 팔아서 새로운 곳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나는 진우 씨의 집을 팔기 위해 직접 나섰다. 나는 부동산 중개인들을 만나고 여러 사람들에게 집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모두 좋지 않은 소문 때문에 난색을 표했다. 그때 나는 우연히 한 노부부를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오랫동안 이 동네에 살았던 분들이었고 진우 씨의 과거를 잘 알고 있었다. 젊은 사람이 참 안 됐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힘들어할까. 노부인은 진우 씨의 사연을 듣고 안타까워했다. 우리가 그 집을 살게. 새로운 시작을 응원해주고 싶네. 나는 노부부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그들은 진우 씨에게 적절한 가격을 제시했고 매매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진우 씨는 노부부의 배려에 눈물을 흘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집 매매는 성공했지만 진우 씨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 그의 부모님이었다. 진우 씨의 부모님은 아들의 불륜 사건을 수치스러워했고 진우 씨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특히 내가 진우 씨의 삶에 깊이 관여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했다. 준호 씨, 당신이 뭔데 우리 아들 일에 참견하는 겁니까? 이 모든 일은 우리 아들 가정사예요. 진우 씨의 어머니는 내게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눈빛은 나를 향한 적대감으로 가득했다. 우리 아들을 이상한 길로 이끌지 마세요. 저 아이는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 난 아이예요. 당신이 그렇게 챙겨줄 필요 없어요. 진우 씨의 부모님은 내가 진우 씨를 이용하려 한다고 오해했고 나를 향해 온갖 비난을 퍼부었다. 진우 씨는 부모님의 비난에 힘들어했다. 그는 자신의 부모님과 나 사이에서 갈등하는 듯했다. 그는 다시금 혼란에 빠졌다. 내가 그를 돕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의문이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랐다. 나는 진우 씨의 부모님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진우 씨의 손을 잡았다. 진우 씨, 괜찮아요. 저는 진우 씨를 진심으로 돕고 싶을 뿐이에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진우 씨가 행복해져야 해요. 그때 진우 씨가 나섰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엄마, 아빠, 더 이상 아저씨를 비난하지 마세요. 아저씨는 저에게 빛과 같은 존재예요. 아저씨 덕분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민준이도 아저씨를 정말 좋아해요. 진우 씨의 말에 부모님은 충격받은 듯했다. 그들은 아들의 진심을 믿지 못하는 듯했다. 진우 씨는 부모님을 향해 자신의 모든 아픔과 지난날의 고통을 털어놓았다. 그가 편집증에 시달렸던 시간,
민준이를 홀로 키우며 느꼈던 절망감, 그리고 나를 통해 얻게 된 희망까지. 진우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부모님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함께 미안함이 스쳐 지나갔다. 저희는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미안하다. 진우야. 진우 씨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다. 진우 씨의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비로소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진우 씨의 부모님은 내게 사과했다. 준호 씨, 저희가 오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들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진우 씨는 부모님과 화해하고 그들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도시를 떠나 시골 마을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그곳은 넓은 마당과 푸른 잔디밭이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민준이는 새로운 집을 보자마자 기뻐하며 뛰어다녔다. 진우 씨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진우 씨와 민준이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의 삶에도 진정한 의미가 찾아왔음을 느꼈다. 나는 그들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다시 찾았고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는 것이 곧 나의 구원임을 깨달았다.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우리는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진정한 사랑과 치유, 그리고 평화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진우 씨와 민준이와 함께하는 나의 삶은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난 듯 평화롭고 충만했다. 아침이면 민준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나를 깨우고 진우 씨가 내린 따뜻한 커피 향이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더 이상 외로움이나 공허함은 나의 일상에 스며들 틈이 없었다. 나의 헌책방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책 속에서만 위안을 찾지 않았다. 나의 삶은 진우 씨와 민준이라는 새로운 책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진우 씨의 편집증은 거의 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거나 작은 소리에도 움찔거리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깊은 안정감과 함께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동네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어울렸고 민준이와 함께 동네 마당에서 뛰어놀기도 했다. 나는 진우 씨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보며 진심으로 기뻤다. 그가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다. 민준이는 나의 존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는 나를 아저씨라고 부르며 따랐고 때로는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겨 잠이 들곤 했다. 나는 민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고 그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민준이의 순수한 눈빛은 나의 마음을 정화시켰다. 나는 그에게서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과 손주의 재롱을 다시 느꼈다. 물론 과거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김민준의 감옥 생활은 계속되고 있었고 그의 악행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가끔 김민준의 이름이 뉴스에 오르내릴 때면 진우 씨는 미세하게 몸을 떨기도 했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괜찮아. 진우 씨, 이제 다 끝났어.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해. 나의 따뜻한 위로에 진우 씨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그의 아픔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지만 함께라면 견딜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다. 나는 진우 씨와 민준이의 행복한 모습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헌책방 옆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진우 씨와 민준이도 함께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었다. 상추가 돋아나고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작은 기쁨을 느꼈다. 텃밭은 우리의 삶에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민준이는 자신이 직접 키운 채소를 먹으며 자랑스러워했고, 진우 씨는 텃밭 일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았다. 우리는 텃밭을 가꾸는 동안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의 과거, 나의 과거,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 그 시간은 우리가 서로에게 더 깊이 스며드는 순간들이었다. 이곳 시골 마을은 우리의 피난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다. 도시의 번잡함과 과거의 아픈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우리는 이곳에서 진정한 의미의 가족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 모든 순간들이 내게는 더없이 소중했다. 나는 진우 씨와 민준이라는 존재를 통해 잃어버렸던 삶의 의미와 행복을 되찾았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에 작은 파문이 일어났다. 진우 씨의 전 아내, 즉 민준이의 생모가 갑자기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교묘하게 민준이에게 접근했고 진우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진우 씨는 그녀의 등장에 다시금 극도의 불안감을 느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밤에는 다시 잠을 설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의 편집증적인 행동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아저씨, 저 여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민준이를 데려가려고 할까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진우 씨의 손을 잡았다. 걱정 마요. 진우 씨, 제가 민준이를 지킬 거예요. 아무도 민준이를 진우 씨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나는 진우 씨의 전 아내를 만났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오히려 진우 씨가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다시 데려가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당신은 민준이를 버렸습니다. 민준이는 진우 씨에게 전부예요. 이제 와서 민준이를 데려가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당신은 민준이를 키울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말에 코웃음을 쳤다. 당신이 뭔데 저의 가족 일에 참견해요. 당신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녀는 나를 무시하려 했다. 저는 상관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진우 씨와 민준이의 가족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그들의 행복을 지켜줄 사람입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내게 협박을 했다. 만약 민준이를 자신에게 보내지 않으면 진우 씨의 과거 불륜 사실을 세상에 폭로하고 진우 씨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비열함에 치를 떨었다. 그녀는 진우 씨의 가장 큰 약점을 건드린 것이다. 진우 씨가 그동안 편집증에 시달렸던 이유가 바로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 때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진우 씨의 전 아내와의 대화를 진우 씨에게 모두 이야기했다. 진우 씨는 충격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다시 창백해졌고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민준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듯했다. 아저씨, 저 여자가 저를 매장시키겠다고 해요. 민준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이 갈까봐 두려워요. 진우 씨의 목소리는 떨렸다. 나는 진우 씨의 손을 꼭 잡았다. 진우 씨, 걱정 마요. 우리가 함께 막아낼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어떤 시련이 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나의 말에 진우 씨는 민준이의 이름을 중얼거렸다. 그의 눈빛에 다시금 힘이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저씨, 민준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낼 거예요. 우리는 함께 진우 씨의 전 아내에게 맞설 준비를 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아가 법적인 조언을 구했고, 그녀의 협박에 대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는 진우 씨의 편집증을 유발했던 장본인이자 우리의 새로운 행복을 방해하려는 악의적인 존재였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녀에게 휘둘리지 않았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은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강해져 있었다. 진정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 절정에 달하고 있었다. 진우 씨의 전 아내가 다시 나타나 우리의 평화를 위협했을 때 나의 마음속에는 오랜만에 두려움이 스쳤다. 진우 씨가 다시 과거의 편집증적인 불안감에 갇힐까봐 염려되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비난에 무너지지 않았다. 민준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그녀의 협박에 맞서기로 결심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싸움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우리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진우 씨의 전 아내가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민준이를 버려두었고 재정적 지원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의 협박은 오히려 그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우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그녀의 모든 연락과 협박을 기록으로 남겼다. 진우 씨의 전 아내는 우리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한 듯했다. 그녀는 민준이의 학교를 찾아가기도 했고 우리가 사는 마을에 나타나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려 애썼다. 그녀는 진우 씨의 과거 불륜 사건을 다시 들춰내며 그를 비난했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 가족의 단단한 유대감을 응원해 주었다. 우리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지지는 진우 씨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는 이제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며칠 후 진우 씨의 전 아내는 법원에 민준이에 대한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했다. 우리는 예상했던 일이었다. 재판날, 법정은 취재진들로 북적였다. 불륜과 편집증, 그리고 양육권 분쟁이라는 자극적인 소재는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다. 진우 씨는 재판장에서 자신의 모든 고통과 민준이에 대한 사랑을 진심으로 이야기했다. 그는 민준이를 버리고 떠난 전 아내의 무책임함을 지적했고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왔는지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법정 앞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나는 진우 씨의 옆에 앉아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증인석에 섰다. 나는 진우 씨와 민준이를 만나게 된 이야기, 그들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우리가 함께 가족을 이루어온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나는 진우 씨가 어떻게 편집증의 늪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찾게 되었는지, 그리고 민준이가 얼마나 밝고 건강하게 자랐는지를 설명했다. 나는 우리의 관계가 혈연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사랑임을 강조했다. 나의 이야기는 법정 안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진우 씨의 전 아내는 자신의 불륜 사실과 민준이를 방치했던 과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였다. 그녀는 변명하려 애썼지만 진우 씨의 진심 어린 증언과 나의 진솔한 이야기는 그녀의 모든 주장을 무력화시켰다. 특히 민준이가 법정에 나와 아빠랑 아저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라고 말했을 때 법정 안은 숙연해졌다.
민준이의 순수한 고백은 판사의 마음을 움직였다. 결국 법원은 진우 씨의 양육권을 인정하고 전 아내의 양육권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 진우 씨는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민준이를 끌어안았다. 나는 그들을 바라보며 나의 눈가에도 뜨거운 물기가 차올랐다.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이다. 재판이 끝난 후 우리는 세상의 축복 속에서 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왔다. 진우 씨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민준이는 밝고 건강한 아이로 성장했다. 그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다. 나는 나의 헌책방을 진우 씨에게 물려주었고 진우 씨는 민준이와 함께 책방을 운영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다. 나는 이제 책방의 한 구석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의 남은 생을 평온하게 보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나는 헌책방 창가에 앉아 마당에서 뛰어노는 민준이와 진우 씨를 바라보았다. 민준이는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고 진우 씨는 나의 옆에서 백발이 성성한 모습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나의 삶은 고독과 절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사랑과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라는 선물로 채워졌다. 나는 나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한 아내가 임신한 친구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남편의 편집증은 더욱 심해졌던 비극적인 이야기는 나를 통해 구원의 서사로 다시 쓰였다. 나는 한 남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의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주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구원받았다. 나의 일하러 버렸던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된 것이다. 나의 곁에는 진우 씨와 민준이가 있었다. 그들은 나의 가족이자 나의 전부였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맺어진 우리는 그 어떤 가족보다 단단하고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매일 저녁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텃밭을 가꾸고 함께 책을 읽었다. 늦은 밤 민준이가 잠든 후 진우 씨와 나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곤 했다. 우리의 대화는 항상 희망과 사랑으로 가득했다. 나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채워졌다. 따뜻한 햇살이 나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나는 그 햇살 속에서 진우 씨와 민준이의 밝은 미래를 보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세상 모든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줄 것이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나아가면 결국은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의 인생 마지막 장은 가장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있었다.